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엄마는 사위인 제 남편을 많이 아꼈습니다. 남편은 잔정이 많은 사람으로 홀로 지내던 엄마를 살뜰히 챙기곤 했으니까요. 특히나 고등학교 졸업 후 방황하고 있던 동생을 붙잡아 놓고 잔소리 아닌 잔소리를 하며 동생을 챙기는 모습에 엄마가 더욱 남편을 믿고 의지했습니다. 어느 날은 친정에 갔더니 엄마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거든요. 이서방 덕분에 정우도 정신 차리고 살고 난 요즘 살맛이 난다. 내내 공부도 안 하고 밖으로만 돌아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이서방이 잘 꼬셔서 대학도 졸업했고 더 이상 바랄 게 없잖니. 나도 그게 참 신기하더라고. 우리가 그렇게 붙잡아 놓고 말을 해도 콧방귀도 안 끼더니만 그 사람 말은 어쩜 그리도 잘 듣는 건지 모르겠다니까. 그야 이서방이 인품이 좋으니까 그런 거지. 사람이 잔정도 많고 배포도 크고 아무래도 네가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닌가 싶어. 그러니까 이서방한테 항시 잘하고 살아.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는 줄 알아? 알았어. 대체 이서방한테 잘하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는 거야? 누가 보면 우리 엄마가 아니라 이서방 엄마 같아. 라며 제가 장난스레 엄마를 노려봤는데요. 순간 엄마가 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이 나이 들어보니 난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것 같아. 엄마 혼자 우리 삼남매 키우느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그런 소리라는 거야. 이서방 마음 씀씀이 보면 사돈 두 분이 얼마나 잘 키우셨는지 알겠더라니까. 난 먹고 사느라 바빠서 그걸 신경 쓸 틈이 없었어. 엄마가 자책하듯 다시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모습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어 제가 엄마 손을 꼭 잡아드렸는데요. 아버지가 일찍 세상을 떠나신 뒤 엄마는 우리 삼남매를 키우느라 고군분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일을 나가셨고 늦은 밤이 돼서야 집에 들어오셨으니까요. 그 와중에도 엄마는 아침 밥상을 꼭 차려놓고 나가셨는데요. 밥상에는 계란 후라이와 이런저런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기에 항상 같은 반찬이 올라오곤 했지만 엄마는 계란 후라이만은 항상 상에 올리곤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동생과 저는 계란 간장 비빔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계란을 얹은 밥에 간장과 참기름을 살짝 두르면 고소한 맛이 입안을 가득 메우곤 했는데 계란 간장 비빔밥을 해주면 동생이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곤 했거든요. 엄마는 매일같이 바빴기에 제가 동생을 챙기는 것이 익숙해져 있었는데요. 오빠가 있긴 했지만 오빠는 약간 이기적인 편으로 동생과 저를 그렇게 잘 챙기진 않았어요. 오빠 성격은 우리와는 정반대로 매사 짜증도 많고 불만도 많았습니다. 사춘기가 됐을 무렵부터는 엄마를 참 많이도 힘들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엄마와 오빠 대신 동생은 온전히 제 차지였고 아주 오래전부터 습관처럼 동생을 챙기곤 했어요. 그 뒤 엄마는 작은 식당을 운영하게 되면서 형편도 조금씩 나아져 갔는데요. 그러면서 밥상 위에 반찬 가짓수도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마치 그동안 우리에게 못해준 것을 보상이라도 해주겠다는 듯이 엄마가 처음 보는 반찬들을 상에 올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 습관이라는 게 참 무서웠던 것이 저는 여전히 계란 간장 비빔밥을 참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은 한 상 가득 차려진 반찬을 뒤로하고 계란 후라이를 해서 간장 비빔밥을 만들어 먹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엄마가 무섭게 화를 내기 시작했어요. 반찬이 이렇게 많은데 왜 또 그걸 먹고 있어? 난 이게 맛있단 말이야. 예전에 먹던 입맛이 있어서 그런지 난 계란 간장 비빔밥이 제일 맛있어. 그때 당시 별 생각 없이 말을 했는데 순간 엄마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엄마, 왜 울어? 사는 게 힘들어서 고기 반찬 한 번 제대로 못 해준 게 어찌나 걸리던지 계란만이라도 실컷 먹게 해주자 해서 떨어지지 않게 사놨던 건데 이제는 먹고 살만해서 반찬을 해줘도 왜 그런 걸 먹고 있어? 맛있어서 먹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마. 엄마가 한우 식당에서 일했었잖아. 거기서 일을 하다 보니까 가족끼리 와서 고기 구워 먹고 하는데 니들 생각이 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는지 몰라. 마음 아플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굶은 것도 아닌데.
니들 또래가 식당에서 원 없이 한우 먹을 때마다 쟤들은 부모 잘 만나서 호강하는데 우리 자식들은 부모 잘못 만나서 고생을 하는구나 싶은 생각에 혼자 눈물을 훔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 근데 이제 살만해져서 고기 반찬을 이렇게나 많이 준비해 주는데도 계란에 간장 넣어서 비벼 먹고 있으니 엄마 속이 어떻겠어. 라며 엄마 눈시울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그 모습에 제가 배시시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계란이 나쁜 음식도 아니고 몸에 얼마나 좋은데 그래. 그리고 그건 엄마가 괜히 느끼는 그런 감정인 거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삼남매가 키가 작은 것도 아니고 잘 컸잖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그래도 가끔 네가 그걸 먹고 있는 걸 보고 있으면 여기서 우라가 치민다니까. 반찬이 이렇게나 많은데 왜 그걸 먹고 있어? 알았어. 난 그냥 맛있어서 먹은 거라니까. 라며 제가 살며시 비빔밥을 옆으로 밀어놓고는 엄마가 차려준 반찬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더 그랬던 이유가 있었는데요. 사춘기 시절 오빠는 유난히 반찬 투정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집은 자식이 공부한다고 하면 반찬도 엄청 신경 쓰고 그러는데 이건 허구한 날 풀떼기랑 계란밖에 없잖아? 엄마, 내 친구 집에 가면 반찬이 얼마나 휘황찬란한지 모르지?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억울해. 라는 말을 서슴지 않고 했으니까요. 그런 모든 것들이 상처가 되어 엄마 마음에 꽂힌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엄마는 남편과 오빠를 많이 비교했고 당신이 자식 교육을 잘못 시켰다며 많이 안타까워하곤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은 엄마에게 참 잘했는데요. 엄마 홀로 지내시다 보니 우리가 엄마 가까이에서 살았어요. 양가 상견례를 한 뒤 신혼집을 알아보러 다니던 어느 날 시어머님이 서울로 올라오셨고 같이 식사를 하게 됐는데 시어머님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집 구하고 다닌다면서? 네, 열심히 발품 팔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이왕이면 친정 근처에 집을 구하는 게 어떻겠니? 친정 근처에요? 제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시어머님을 바라봤는데 친구들에게 듣기로는 대부분의 시어머님은 아들 며느리가 친정 가까이에 사는 걸 원치 않는다고 했거든요. 제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시어머님을 바라보자 시어머님이 입가에 미술을 머금은 채 대답했어요. 사부인 혼자 계신데 가까이 살면 좋잖니. 지금껏 자식들 키우느라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손주 태어나면 재롱도 보고 좀 좋겠어. 이왕 구하는 거 친정 가까이에서 구해서 자주 놀러 다니고 그래. 시어머니는 어려워도 친정엄마는 편해서 괜찮을 거야. 그리고 너도 사부인이 혼자 계신 게 내내 걸리기도 할 거고 말이야. 마치 제 마음속에 들어갔다 나온 것 마냥 말씀하시는 모습에 제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님,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합니다. 나도 친정엄마 돌아가실 때까지 모시고 살았거든. 그러니 네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돼서 그래. 시어머님 말에 제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부모님은 배려가 많은 분들로 남편이 왜 그리도 바르게 잘 자랐는지 알 수가 있었어요. 결혼 후 우리는 엄마 집 근처에 살았지만 회사를 다녔기에 자주 오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냉장고에 엄마 반찬이 항상 가득했기에 엄마가 반찬을 가져다 줬을 것이라 생각하고 말았는데요. 남편이 저보다 일찍 퇴근하는 날이 많아서 엄마가 문 앞에 반찬을 두고 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엄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오늘도 야근하는 거야? 아니, 오늘은 일찍 퇴근하려고. 그럼 오늘 저녁은 이서방이랑 집에 와서 먹고 가. 내가 삼계탕 끓여줄 테니까. 삼계탕 좋지. 그럼 이서방한테 연락해 놓을게. 라며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진정해서 식사하자고 말을 한 뒤 퇴근 후 곧장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날은 제가 먼저 친정에 도착을 했는데 엄마가 그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어요. 이서방 같은 사람이 없다니까. 딸보다 사이가 훨씬 나아. 그게 무슨 말이야. 수시로 오며 가며 챙겨주잖니. 저번에는 엄청 맛있는 호떡이 있다고 그걸 포장해서 왔더라니까. 혹시나 식을까 봐서 서둘러서 왔다고 하는데 눈물이 나서 혼났어.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호떡 좀 사왔다고 눈물이 난다고 그래? 그래서 이서방이 참 생각이 깊다고 하는 거야. 전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내가 길거리에서 호떡 파는 거 보면서 예전에 네 아빠가 어디서 다 식어빠진 호떡을 들고 왔다고 했잖아. 그날은 유난히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도착하자마자 주머니에서 꺼내주는데 참 맛있게 먹은 적이 있다고 했잖니. 아, 맞네. 이제야 기억났어. 그때 뱃속에 네 오빠가 있었는데 그 호떡이 어찌나 맛있었는지 모른다니까. 가끔 그 호떡이 생각이 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하고 이서방이 사가지고 왔더라니까. 라며 엄마가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유난히도 춥던 어느 날 초인종이 울려서 밖에 나가봤더니 주위에 얼굴이 시뻘개진 남편이 호떡을 들고 서 있더랍니다. 장모님, 일이 있어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 호떡 가게가 있더라고요. 전에 장모님께서 호떡 맛있게 드셨다고 했던 게 생각나서 제가 몇 개 사와봤습니다. 추운데 뭘 이런 걸 사오고 그랬어. 지나가는데 냄새가 진짜 좋더라고요. 혹시 식을까봐 제가 점퍼로 감싸고 왔으니까 얼른 드세요. 자네도 얼른 들어오게나. 라며 엄마와 남편이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같이 호떡을 먹었답니다. 그렇게 남편은 엄마가 싸준 반찬까지 가지고 집에 돌아왔어요. 그 뒤에도 남편은 수시로 엄마에게 이런저런 것들을 사다 드렸고 엄마가 싸준 반찬들을 가지고 왔던 모양이었어요. 남편의 마음 씀씀이를 보며 엄마가 좋아한 건 말할 것도 없었고요. 엄마 또한 배 아파 낳은 자식들보다 남편을 더 챙겼다고 했을 정도로 아꼈습니다. 그도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결혼한 오빠와 새언니는 불편하다고 대놓고 엄마를 피했기에 얼굴 보기도 힘들었고 동생과 올케는 지방에 살아서 역시나 얼굴 보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렇게 우리만이 엄마를 챙기면서 지냈는데요. 어느 날 우리 가족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엄마가 췌장암으로 시한부 판정을 받았고 우리가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오빠와 새언니는 얼굴 몇 번 들이민 게 전부였는데 그것도 한 10분 정도만 앉아있다가 돌아가곤 했어요. 새언니는 워낙 정이 없는 사람이라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했지만 오빠마저도 그다지 걱정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모습에 속으로 많이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지방에 사는 동생 부부가 일주일에 2번씩 병문안을 왔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빠 부부에게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듯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오빠 부부가 뻔질나게 병원을 드나드는 것 같길래 제가 엄마에게 조용히 물었어요. 엄마, 요즘 오빠랑 새언니가 자주 오는 것 같네? 그렇잖아도 이상해서 내가 죽을 때가 되니까 오나 보다 했더니 저것들이 땅꿍꿍이가 있었어. 땅꿍꿍이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을 어떻게 할 거냐고 묻더라고. 뭐? 재산 얘기를 했다고? 뭐라고 물었는데? 라는 제 말에 엄마가 며칠 전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줬어요. 엄마 말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오빠 부부가 수시로 병원을 드나들었다는데요. 병실에 3사람만 있던 어느 날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다네요. 어머니, 재산은 어떻게 할 거예요? 재산이라니. 그러니까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재산 말이에요. 대부분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장 같은 걸 쓴다고 하던데 어머니도 그래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왜? 이 와중에 내 재산이 욕심나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세요. 어머니 살아계실 때 재산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 꺼낸 것뿐이에요. 내가 죽기 전에 니들 셋 다한테 공평하게 나눠줄 테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라며 엄마가 단호하게 말을 했다는데 새언니가 정색한 채 대답하더랍니다. 어머님, 그래도 우리가 장남인데 장남한테 더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고모는 딸인데 고모한테도 똑같이 주시겠다는 말인 거예요? 딸도 자식인데 그게 무슨 소리니? 생각 같아서는 딸하고 사이한테 가장 많이 주고 싶지만 괜히 싸움 날까봐 똑같이 줄 생각이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나지고 보면 니들이 제일 조금 받아야 하는 거 아니겠니? 우리가 장남인데 그건 아닌 거죠. 장남? 그래 장남이라고 니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니들이 날 위해서 뭘 했다고 그런 소리라는 거니? 진짜 뻔뻔하게 그지였구나. 셋이 공평하게 줄 생각이었는데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그마저도 니들은 안 줄 수 있으니까 그런 줄 알고 있어. 어머님이 안 주셔도 유류분 청구 소송하면 되는걸요? 뭐? 유류분 청구 소송? 내가 들어보니
니들한테 재산을 안 줄 수 있는 방법도 많더구나. 요즘은 변호사 상담하면 아주 자세히 알려주거든. 그러니까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라. 엄마가 오빠와 새언니를 노려보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새언니가 말을 바꾸더랍니다. 아니, 우리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겠다는 건 아니고 그냥 그런 게 있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에요. 형제끼리 공평하게 나눠 갖는 것도 괜찮겠네요. 라며 새언니가 바로 꼬리를 내리더니 그 뒤부터 다시 발길을 끊었어요. 한동안 말을 하던 엄마가 한심하다는 듯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한 푼도 주고 싶지 않은데 그러면 소송한다 뭐한다 니들 엄청 힘들게 할 인간들이야. 이서방 성격에 그냥 준다고 하고 말 거고 말이야. 그냥 나눠 갖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싸우기 싫어. 그럼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엄마는 빨리 나을 생각이나 해. 제가 양미간을 잔뜩 찌푸리자 엄마가 다시 입을 뗐습니다. 그리고 너 그때 내가 말한 거 기억하고 있지? 엄마가 말한 거라니? 뭘 말하는 건데? 얘가 이렇다니까. 그때 내가 금붙이 모아놓은 거 잊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잖아. 그건 전부 니들이 챙겨갈 생각해. 내가 저승 가기 전에 얼른 니들 집에 가져다 놓으라고 했잖아. 엄마, 무섭게 왜 그래? 저승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서방이랑 너 때문에 내가 속이 터져서 못 살겠다. 그 금붙이 당장 니들 집으로 옮겨. 보나마나 나중에 네 오빠 부부가 집에 가서 싹 다 들고 갈 인간들이라니까. 가지고 있다가 네 동생한테 일이 생기면 니들이 도와주고 그러면 되잖아. 내가 믿을 사람이 니들밖에 없어서 그래. 라며 엄마가 다시 한번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결국 제가 엄마 집에 있던 상자를 집으로 옮겨놨는데요. 사실 저도 동생 부부에게 주면 줬지 욕심 많은 오빠 부부에게는 절대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엄마는 우리 부부와 남동생 부부가 지켜보는 가운데 조용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눈을 감기 전 남편 손을 잡고 딸인 저와 남동생을 부탁한다는 말씀도 잊지 않으셨는데요. 엄마는 남편을 그 누구보다도 믿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슬픈 와중에도 남편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장례식 준비를 했고 오빠 부부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장례 절차를 따랐어요. 그 누구보다도 오빠에게 많은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슬픈 기색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 것인지 실망감과 함께 배신감마저 느껴지면서 장례식이 끝나면 가족의 연이 끊어지겠구나라는 확신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친정에 모였고 오빠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알겠지만 어머니 유산은 셋이서 나누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고 보니까 부의금도 많이 들어왔던데 이건 어떻게 할까? 오빠 말이 끝나자마자 새언니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장례식 비용을 우리가 지불했으니까 이 부의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 같네요. 그럼 공평한 거잖아요. 새언니의 말에 여전히 슬픔에 잠겨있던 동생 부부와 제가 고개를 끄덕이던 순간 남편이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뗐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모부, 그게 무슨 소리예요? 새언니가 남편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반기를 드는 남편을 보며 가족들 모두 당황한 채 남편에게 시선이 쏠리던 순간 남편이 싸늘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장례식 비용이야 나눠서 내면 되는 거고 부의금으로 얼마가 들어왔는지부터 밝히는 게 순서 아닐까요? 고모부, 설마 우리가 몇 푼 되지도 않은 부의금을 꿀꺽 할까봐 그런 거예요? 새언니가 가족들을 둘러보고 있었는데요. 왠지 모르게 새언니 눈동자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고 해야 할까요? 그 순간을 놓치기라도 할세라 남편이 다시 따져 물었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처남이랑 우리한테 들어온 돈은 우리한테 달라는 말입니다. 그리고서 장례식 비용 정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매제, 그까짓 거 얼마 되지도 않는데 왜 그래? 그냥 대충 넘어가자고. 아니죠. 제 손님이 얼마인데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죠. 그러니까 각자 앞으로 들어온 거 정확하게 계산하자고요. 제가 얼핏 장부를 봤더니 제 앞으로 들어온 게 꽤 되던데 설마 그걸 형님네가 다 가지고 가실 생각은 아닌 거죠? 남편이 오빠와 새언니를 번갈아가며 바라보자 오빠가 급히 대꾸했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을 뭘로 보고 그런 소리를 해?
우린 괜히 부의금 때문에 소란스러워질까봐 그런 것뿐이야. 그렇죠. 형님께서 그러실 리가 없다고 생각하긴 했습니다. 그럼 저번 오신 명단부터 확인해 볼까요? 우리 부모님이 부의금 하신 것만 해도 300만 원에다가 형이랑 누나도 꽤 많이 냈으니까 그것만 해도 500만 원은 넘겠네요. 라는 남편의 말에 제가 놀란 채 물었어요. 여보, 그게 정말이야? 시댁에서 그렇게나 많이 하신 거야? 가족들이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그것뿐이라고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주고 가시더라고. 형님이랑 아주버님까지 다 왔다 가신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한 일인데 너무 많이 하셨네. 그러게. 암튼 내 앞으로 들어온 게 꽤 될 것 같더라고. 평소와는 다르게 돈 욕심을 내는 남편을 보며 제가 조용히 속삭였어요. 여보, 근데 부의금 때문에 이러는 건 좀 아닌 것 같은데 대충 넘어가는 건 어때? 내 앞으로 들어온 돈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 그건 안 되지. 내 동창들이 낸 금액도 꽤 될 거고 회사 사람들도 꽤 많이 왔었잖아. 그런데 그냥 넘어갈 수는 없지. 난 이번에 들어온 부의금으로 차 한 대 바꿀까 하거든. 남편 입에서 난데없이 차라는 말이 나오는 바람에 말문이 막힌 채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리고 말았는데요. 평소와는 많이 다른 남편 모습이 낯설게만 느껴졌으니까요. 가족들 또한 많이 놀란 표정이었고 특히나 가만히 듣고 있던 오빠가 헛웃음을 치며 입을 열었어요. 뭐? 차를 바꿔? 이제 보니 이거 완전 쓰레기였네. 형님, 지금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그럼 너 보고 하는 말이지. 여기 너 말고 쓰레기가 또 있어?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장무상당에서 들어온 부의금으로 차를 바꾼다는데 그게 쓰레기가 아니면 뭐가 쓰레기야? 이제 보니 너 그동안 우리 어머니한테 잘하는 척 연기했던 거구나. 왜?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재산이라도 더 줄까봐 그랬어? 그건 형님 맘대로 생각하셔도 되는데 저한테 들어온 부의금은 꼭 받아야겠습니다. 남편이 표정 하나 변하지 않은 채 또박또박 다시 말하는 모습에 오빠가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이제 보니 너도 우리랑 비슷한 인간이었네. 아니구나. 알고 보니 나보다 더한 인간이 있었네. 그럼 공평하게 들어온 부의금 각자 나눠갖고 장례식 비용은 정확하게 나누자고. 여보, 그런 거 원래 장남이 다 가지고 가는 건데 그걸 왜 나눈다고 그래? 당신은 딱 보면 모르겠어? 매제 저 자식 저거 미친놈이잖아. 어디 장례식 끝나자마자 부의금으로 차를 산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어? 저런 미친놈 잘못 건드리면 약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눌 거 나누고 얼른 끝내자고. 라는 오빠의 말에 세연이도 포기한 듯 땅이 꺼져라 한숨만 내쉬고 있었습니다. 그 뒤 오빠 부부와 남편이 방바닥에 앉아서 열심히 확인을 했는데요.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동생이 걱정스레 속삭였어요. 누나, 오늘 매형 왜 저러는 거야? 부의금으로 차를 바꾼다니 누나도 알고 있었어? 아니, 나도 오늘 처음 들었지. 근데 오늘따라 매형이 조금 이상한 것 같지 않아? 라는 동생의 말에 제가 남편을 바라봤는데요. 남편은 이미 돈에 눈이 돌아간 사람 마냥 부의금 들어온 것을 몇 번이나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의금뿐만 아니라 모든 걸 정확히 나눠 가졌고 엄마 유산에 대해서도 남편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정확하게 계산을 했어요. 그 뒤 오빠 부부는 바람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동생 부부도 살던 곳으로 내려갔는데요. 평소와는 다르게 돈에 너무 집착하는 남편 모습에 약간은 정이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난 뒤 제가 빈정대는 투로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근데 차는 언제 사는 거야? 차? 무슨 차? 아니, 저번에 당신이 그랬잖아. 부의금 들어온 걸로 차 바꾼다고. 아, 그 차. 다시 생각해보니까 지금 타는 차가 멀쩡한 것 같길래 그냥 타기로 했어. 그럼 그 부의금은 어떻게 한 거야? 부의금? 그건 내가 알아서 썼으니까 당신은 신경 쓸 필요 없어. 당신한테 들어온 건 당신 줬고 나한테 들어온 것만 내가 가져온 거잖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부부인데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버럭하자 남편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기 내가 꼭 쓸 때 썼으니까 그냥 모른 척 해줘. 그니까 꼭 쓸 때가 어디냐고. 그냥 그런 게 있어. 당신 자꾸 이럴 거야? 당신 엄마 돌아가시고 난 뒤에 많이 이상해진 것 같아. 그동안 우리한테 착한 척 연기했던 거야? 제가 남편을 노려보자 남편이 당황한 표정으로 어쩔 줄을 몰라 하다가 어렵게 입을 뗐습니다.
사실은 그 돈 처남한테 줬어. 정우한테 주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은 말이야. 처남이 얼마 전에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해서 지금 일자리 알아보고 있거든. 그 와중에 처남댁 어머님, 그러니까 사돈 어르신도 수술 받으시고 상황이 많이 안 좋아 보이더라고. 그래서 처남한테 보태쓰라고 했어. 그럼 나한테 말을 하면 되지. 그걸 왜 숨긴 거야? 사실 처남이 회사에서 권고사직 당한 거 처남댁도 모르고 있거든. 사돈 어르신께서 수술까지 받으셔서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도저히 말 못하겠다고 하소연하더라고. 그래서 나한테 비밀 지켜달라고 신신당부를 했어. 그러니까 당신 절대로 아는 척하면 안 돼. 근데 그날은 오빠 부부한테 왜 차 산다고 한 거야? 내가 이런 말 하기 좀 그런데 원래 좀 이상한 사람들은 더 이상한 사람을 상대하면 그냥 쉽게 포기하기 마련이거든. 한마디로 감정에 호소해봤자 들어먹을 리가 없다고 판단하기 마련이거든. 만약 그때 내가 약한 모습 보이면서 그 돈 달라고 했으면 아마도 이런저런 핑계 대면서 안 주려고 했을 게 뻔했을 거야. 근데 부의금으로 차 산다고 하자마자 둘 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잖아. 그래서 그냥 나도 이상한 사람이 되자 싶었어. 암튼 처남이랑 처남댁한테는 입도 뻥끗하지 마. 알겠지? 남편이 다시 당부를 하는 모습에 제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 돈으로 얼추 해결이 되긴 한 거야? 전화 말로는 돈은 얼추 해결됐고 저번 주에 면접 보고 왔다고 연락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도 처남이 말이야. 책임감도 강하고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몰라. 대리운전부터 이것저것 해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던지 나한테 찾아왔더라고. 그리고 내가 당신한테 말 못한 게 하나 더 있는데 말이야. 뭐? 다른 게 또 있어? 그게 사실은 나도 그때 부의금 받을 생각 없었는데 형님 부부가 대화하는 거 듣고 괘씸해서 더 그랬어. 오빠 부부가 뭐라고 했는데? 제 물음에 남편이 그날 있었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남편 말에 따르면 조문화진 손님들을 배웅하느라 장례식장 밖으로 나갔다는데요. 구석진 곳에서 오빠 부부가 심각하게 대화하는 소리를 우연히 엿들었다는데 둘이서 소름 돋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보니까 고모부 손님이 제일 많은 것 같던데 고모도 그렇고 고모부도 그렇고 순진해서 그냥 우리한테 다 주겠지? 당연하지. 둘 다 집안 시끄러지는 거 싫어해서 내가 큰 소리 좀 내면 귀찮아서 그냥 가져가라고 할 거야. 서방님도 그렇게 하겠지? 걱정하지 마. 내 동생들이지만 진짜 답답하고 바보 같아서 아마도 두 말 안 하고 그냥 준다고 할 거야. 다행이네. 내가 얼핏 봤더니 고모부 손님들 부의금이 어마어마하더라고. 그럼 어머님 유산 받은 것도 꽤 될 텐데 우리 큰 집으로 이사 갈 수 있겠네. 그리고 부의금 들어온 걸로 우리 몰디브 여행 다녀오는 거 어때? 그러던지. 암튼 사람들 눈치 못 채게 항시 조심해야 해. 알았어. 그건 내가 알아서 슬픈 척 연기 잘할게. 라며 키득키득 웃기까지 하더랍니다. 그 모습에 남편이 이를 악물었다는데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두 사람에게 절대 돈을 주고 싶지 않았다네요. 그 말을 듣는 내내 얼굴이 화끈거려서 혼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꼈으니까요. 그날 남편 말을 듣는 내내 오해를 했던 것에 얼마나 미안했는지 모른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사돈 어르신 병문안을 간 김에 올케에게 금부치가 든 상자를 내밀며 제가 말했어요. 올케, 진작 병문안 와봤어야 했는데 미안해. 아니에요, 형님. 항상 잘 챙겨주셔서 감사한걸요? 그리고 이건 엄마가 우리한테 남긴 거야. 이게 뭔데요? 금부치인데 우리 둘이 나눠 가지라고 하셨어. 근데 오빠 부부에게는 비밀이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되고. 아, 근데 저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형님이 가지고 계세요. 아니야. 이래야 나도 마음이 편할 것 같아서 그래. 그래도 어머님이 유품인데 형님이 가지고 계신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한테 돈 주셨다는 거 들었어요. 들었어? 옳게 신경 쓰이게 그걸 뭐하러 말하고 그랬대? 남편이 다시 취직했잖아요. 그제 안심이 됐던 건지 저한테 있었던 일을 다 털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형님이 잘 보관하고 계세요. 그리고 돈 생기는 대로 조금씩 갚아나갈게요. 어려울 때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아니야. 동생한테 준 돈인데 굳이 갚을 필요 없어. 그래도 그 큰 돈을 받았는데 당연히 갚아야죠.
어차피 없는 돈이라고 생각했던 거라 괜찮아. 오빠네 보면서 아주 학을 떼서 그런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오순도순 잘 지내자. 내 부탁은 그것뿐이야. 제 말에 올케 눈에서 눈물이 비 오듯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새언니와는 다르게 올케가 착한 사람이라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 지내고 있고 사돈 어르신도 건강을 회복하셔서 잘 지내고 계신답니다. 며칠 전 엄마 기일을 맞이해서 우리 집에 다 같이 모였는데요. 제사를 지내고 난 뒤 제가 계란 후라이를 해서 계란 간장 비빔밥을 먹고 있는 모습에 올케가 웃으며 물었어요. 남편도 이거 가끔 만들어 먹던데 이게 그렇게 맛있어요? 그러게 그냥 가끔 생각나는 맛이라고 해야 하나? 라며 올케에게 말하다가 순간 계란 간장 비빔밥을 먹는다며 화를 내던 엄마 모습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붉어졌는데요. 요즘도 가끔 비빔밥을 만들어 먹으면서 예전 일을 추억하곤 한답니다. 엄마가 단풍 구경 가는 걸 참 좋아하셨는데요. 가을이 오니까 엄마가 더욱더 그립기만 하네요. 울긋불긋 가을 옷을 입은 세상을 둘러보며 엄마가 생각나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